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자기 혐오와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내가 정말 싫어.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밤,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렸던 시간,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보다 먼저 찾아온 초라함이었거나, 칭찬을 들어도 나는 아직 부족해라며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SNS를 보다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아지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얻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더 채우려 할수록 결핍은 더 커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온전하다는 이야기를요. 역사 속 인물의 극적인 깨달음과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오래된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혐오를 멈추고 온전한 나를 수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84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세메노프스키 광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28살의 젊은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반정부 활동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처형대 앞에 세워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큰 명예, 더 높은 성공, 더 많은 인정. 가난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평생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푸시킨처럼 위대한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집착. 그것이 그를 밤낮으로 글을 쓰게 만들었고 때로는 도박과 빚더미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설이 성공했을 때도, 문단에서 주목받았을 때도 그의 마음속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제 미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군인들이 총을 들어 올리고 그의 눈을 가리기 위해 흰 천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도스토옙스키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상태. 모든 욕망이, 모든 집착이, 모든 강박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남은 5분을 쪼개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분은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형제여,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손, 눈물 어린 눈빛, 마지막 온기.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다음 2분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가슴 뛴. 첫 소설을 출판했을 때의 환희. 친구들과 나눈 뜨거운 토론. 하나하나 떠올리니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하고 누렸는지를요. 나는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얀 눈이 쌓인 광장 너머로 겨울 아침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는 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발밑 눈이 밟히는 소리.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아,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햇살을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이 순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야. 군인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사령관이 손을 들어 신호를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광장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제의 전령이 급히 말을 달려왔습니다. 멈춰. 황제 폐하의 특별 사멸령이다. 처형은 중단되었습니다. 니콜라이 1세 황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형수들을 공포에 떨게 한 후 시베리아 유형으로 형을 감면한 것입니다. 잔인한 심리적 고문이었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옥으로 돌아온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여, 나는 오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네. 그 5분 동안 나는 깨달았네. 인생은 1분 1초가 보석 같은 행복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얻으려 애쓸 때는 지옥이었던 삶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천국이 되었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미 주어진 것을 온전히 느끼는 데 있었네. 숨 쉬는 것, 햇살을 보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네. 시베리아 유형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4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그 후 5년을 군인으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많이 얻어야 한다는 욕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유영에서 돌아온 후 그는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들을 써냈습니다.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이 작품들은 모두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인간의 고통과 구원,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의 의미. 그는 작품 속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평생을 허비하지 마시오. 이미 주어진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삶이요. 그의 실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핍된 자존감을 채우려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존재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자존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학벌을 얻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더 멋진 외모를 가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성공을 이뤄야 존재 의미가 생긴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잠시 기쁠 뿐 곧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행복했지만 곧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기뻤지만 곧 승진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습니다. 승진했을 때는 뿌듯했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가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5분 동안 그는 역설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공기의 차가움, 심장이 뛰는 소리.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쓸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소득의 지혜입니다. 이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없으니 결핍감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더 얻지 않아도, 아무것도 더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이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유영지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지? 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아침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마음 챙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진정한 자존감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9년 4월 11일 영국 런던 ITV 방송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잔 보일. 스코틀랜드 웨스트로디언주 블랙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47세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을지 모릅니다. 수잔은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미한 학습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녀를 바보 수지라고 불렀습니다. 느리게 말하고 어눌하게 행동하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야 했고 쉬는 시간에는 아무도 그녀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저기 이상한 아줌마 온다. 수잔은 그럴 때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부리짐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수잔,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럴 뿐이야. 언젠가 내 진가를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수잔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어린 수잔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맑고 깊이 있는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만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투박한 얼굴, 촌스러운 옷차림. 수잔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데이트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블랙번의 이상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함께 성당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엘레인 페이지처럼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수잔, 언젠가 너는 큰 무대에 설 거야. 내 목소리로 세상을 감동시킬 거야. 하지만 2007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잔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빈집, 어머니의 빈자리, 끝없는 외로움. 그녀는 스스로를 극도로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어. 밤마다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자. 한 번이라도 무대에 서보자. 2009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브리튼즈 갓 탤런트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한 수잔을 본 스태프들은 눈을 굴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오디션이야? 옷 좀 봐. 완전 촌스러워.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수잔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잔. 너는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셔.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수잔을 본 관객 2천여 명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냉담함을 넘어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는 관객들의 비웃는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한 여성은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아줌마 완전 웃기지 않아? 심사위원 테이블에 앉은 사이먼 코엘은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평가로 유명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기대감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행자 앤트 메파틀린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수잔 보일이에요. 나이는요? 47살이에요.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47세의 나이에 오디션이라니.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꿈이 뭔가요? 수잔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프로 가수가 되는 거예요. 엘레인 페이지처럼요. 그 순간 관객석이 폭소로 터져나왔습니다. 엘레인 페이지는 당시 영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웨스트엔드의 전설이자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보급 예술가였습니다. 저 평범한, 아니 초라해 보이는 아줌마가 감히 그녀와 자신을 비교한다고? 사이먼 코엘은 눈을 굴리며 다른 심사위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잡았습니다. 수잔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들어왔던 그 조롱의 눈빛이 또다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거야. 여기서 도망가야 해. 그녀는 순간 무대에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명곡 I 드림드 어 드림. 수잔이 평생 혼자 집에서 불러왔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던 노래였습니다. 수잔은 눈을 감았습니다. 관객들의 비웃음을 지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냉소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그녀가 입을 열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I 드림드 어 드림 인 타임 곰 바이. 장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깊이 있고 세월의 아픔이 녹아든 그 목소리는 단 7초 만에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조롱하던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수잔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 아만다 홀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When I was young and UNAFRAID. 수잔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47년간 쌓인 모든 아픔, 모든 외로움, 모든 꿈이 그 노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영혼으로.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심사위원 3명 모두 예스를 외쳤습니다. 사이먼 코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수잔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47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자기 혐오에서 해방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디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간 지 단 9일 만에 1억 뷰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잔이 성공 후 화려하게 변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백조처럼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세요. 좀 더 세련되게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잔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스타가 된 후에도 스코틀랜드 블랙번에 작은 집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 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동네 성당에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대로 괜찮았으니까요. 다만 세상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저는 수잔 보일이에요. 다른 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잔이 이긴 것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외모 지상주의에 변해야만 가치 있다고 강요하는 세상의 고정관념. 그 자체를 이긴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학습 장애조차 사실은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준 특별한 재능의 원천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느리게 말하고 어눌하게 행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녀만의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존재 자체로 빛나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며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하고 인정받아야 존재 의미를 느끼고 칭찬받아야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변화시키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며
몇 시간을 보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연출하고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잠시 기쁠 뿐 곧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지지 않던가요? 수자는 말합니다. 저는 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가 무대에서 증명한 것은 단순히 노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안에 빛나는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예뻐져야 해. 더 날씬해져야 해. 더 젊어 보여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더 대단해져야 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수잔 보일은 47년간 세상으로부터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못생겼다, 이상하다, 가치 없다, 꿈꾸지 마라. 그녀는 그 메시지를 믿었고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요. 자신은 처음부터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요. 다만 세상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잔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다만 세상이 그 빛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빛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거울을 보실 때 부족한 점을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나는 이미 아름다워.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수잔은 엘레인 페이지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잔 보일로서 자신의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빛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자존감입니다. 수잔이 무대에서 7초 만에 증명했듯이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조용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형은 총명해서 글을 술술 읽었고 동생은 부지런해서 일을 척척 해냈는데 자신은 둘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을 칭찬하고 동생을 귀여워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속세를 떠나 절에 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참선도 잘하고 경전도 술술 외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참선을 하면 잡념이 끊이질 않았고 경전을 외우려 하면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수행에도 재능이 없구나. 그는 점점 더 자기 혐오에 빠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공양 그릇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릇 한쪽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려서 생긴 금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저 그릇처럼 깨진 사람이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그릇인데 나만 금이 간 그릇이야.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70대의 노승으로 평생을 산에서 수행한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말씀해 보거라.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뒤처집니다. 어떻게 해야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 부족한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무언가 대단한 지혜를 얻어야만 자신이 온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여 있던 빈 항아리를 하나 집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얻으려 하지 말고 비워보거라. 비운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텅 비어 있는 걸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꺼내보거라. 수행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스승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참선하며 자신의 내면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스승님께 인정받고 싶고 다른 수행자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종이에 적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것도 종이에 적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혐오였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깨진 그릇 같아. 끊임없이 자신을 미워했던 그 마음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욕구, 특별해지고 싶은 집착, 모두 꺼내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비워낼수록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이 더 초라하고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다 비워내면 나에게 남는 게 뭐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텅 빈 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네,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 순간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잃을 것도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지 않은가요?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꺼내보거라. 수행자는 항아리에서 종이 쪽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비교하는 마음, 자기 혐오, 완벽에 대한 강박. 모두 꺼내자 항아리는 텅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텅 빈 항아리를 비추자 항아리 안은 찬란한 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어있기에 오히려 빛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결핍이라 여겼던 이 빈 공간이 사실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충만함이었구나. 채워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어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었구나. 스승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얻음이니라. 내가 텅 비었다고 느낄 때 사실 너는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니라. 무소득이 곧 대득이니라.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깨진 공양 그릇을 다시 보았습니다. 금이 간 그 그릇은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그릇은 빛을 반사할 뿐이지만 금간 그릇은 빛이 스며들어 안에서부터 빛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스승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무언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저는 이미 온전한 부처였습니다. 저의 빈 공간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스승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본래 모습을 보았구나.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득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핍을 채우려던 발버둥을 멈추자 존재 자체로 빛나는 진짜 자존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깨진 항아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채우려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얻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비어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결핍이라 여겼던 그 공간이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우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의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괴로움이 사라짐도 없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으니 얻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다.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다. 처음 이 구절을 듣는 분들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니. 그럼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 왜 노력하는 걸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놓아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으니 열등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없으니 결핍감도 사라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얻을 미래가 없는 마지막 5분 동안 역설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공기의 차가움, 심장이 뛰는 소리.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쓸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잔 보일은 무대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더 얻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수행자는 텅 빈 항아리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기에 오히려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요. 결핍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공간, 결핍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욕심을 채우지 마세요. 그곳에 타인의 인정을 채우지 마세요. 그곳에 성공이나 명예를 채우지 마세요. 그냥 비워두세요. 텅 비워두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빈 공간이 평화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지혜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반야심경은 계속 말합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에 모든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 한 번 감사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지금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건강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사일기라고 부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습관만으로도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어 긍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우울증 증상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찾는 대신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SNS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 라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생긴다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3번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나는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라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자비 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자기 자비 명상이 자존감 향상과 자기 혐오,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로 느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충분히 온전하다는 것을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앞 마지막 5분 동안, 수잔 보일은 무대 위 단 7초 만에, 수행자는 텅 빈 항아리 앞에서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고 비어 있기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요. 반야심경의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조각들입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가 그 틈 사이로 빛을 받아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여러분의 부족함이라 여겼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빛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기 혐오와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었던 순간,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